소화 과정을 전체 내용을 다 적어줄 거야. 자, 근데 이거를 내가 머릿속에서 저장하고 있는 건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될 거를 내가 머릿속에서 내용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 이해 플러스 내용 정리야. 그래서 내가 지금 써주는 그런 틀대로 너네들도 생각을 한다면 얼마든지 머릿속에 넣을 수 있어. 그래서 수업 시간 내로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목표야. 알겠어? 한번 해봐, 스스로. 할 수 있어. 그래서 소화 과정을 중학교 때 공부해봤잖아. 공부해봤을 때 아마 문제 위주로 공부하고 필요한 거 위주로 다시 봤을 거야. 그러면 내용들이 단편적으로 들어가거든. 그래서 내용들이 단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험 끝나면 다 까먹어.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기억이 남아.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내용들이 빠진 다음에 아, 내가 소화 과정 배웠지만 기억나. 원래 그래. 근데 내용 정리를 정확하게 다 이렇게 완벽하게 해놓으면 안 빠져. 잊고 싶어도 안 빠져. 잊어버릴 수가 없어. 아, 제발 잊고 싶어 진짜. 근데 안 잊어버려. 그래서 소화 과정을 공부할 때는 소화되는 과정만 쓰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장소부터 소화되는 장소, 입, 또 어딨니? 식도. 식도도 소화되는 거 알아? 네. 어떤 소화? 그건 잘 모르겠고. 기적 소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식도에서 소화가 안 된다고 하면 틀린 말이야. 하지만 내가 쓰는 건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는 장소만 쓰는 거야. 알겠지? 입, 위, 12지장. 소장, 이 12장도 소장에 속하긴 하지만 12장. 왜냐면 다른 소화액이 분비되니까. 그리고 소장. 소장은 따로. 왜냐면 또 다른 장액이 분비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화되는 과정을 바로 쓰면 안 되고 이 각각의 소화되는 장소에서 분비되는 소화샘과 소화액을 기억해야 돼. 그게 더 중요해. 이 소화샘과 소화액들을 잘 정리해놔야 얘네들이 어디에서 뭐가 일어나는지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서. 자, 입에 존재하는 소화샘은 침샘에서 만들어지는 액체는 침이 바로 소화액이죠. 소화액. 그러면 침 속에 들어있는 물질은 뭐냐면 아밀레이스가 존재합니다. 아밀로스의 분해 요소. 알겠죠? 영어로 그냥 쓰세요. 시험 나오면요, 그냥 영어로 쓰세요. 뭐 영어로 쓰는 게 훨씬 더 낫죠. 이게 원어인데. 이거를 그냥 한글로 바꾼 것뿐인데. 진짜 써도 돼요. 학교 쌤이 까면 어떡해요? 학교 선생님 바보예요. 그거 안 배워도 돼. 다음부터 수업 안 들어도 돼요. 근데 교육청에 신고 넣는다고 먹혀요. 교육청에 신고 넣으면 먹혀요. 그게. 뭐가요? 영어로 아밀레이스라고 썼는데 쌤이 깎으면 교육청에 신고를 받으면 먹혀요. 원래 당연히 맞게 해줘야 되는 거는 맞는, 그냥 한글로 쓰자. 그렇지. 불편하다. 이제 한글로 쓰자. 그죠? 자, 위는 위샘. 자, 위샘에서는 위액이 분비되고요. 위액 속에는 뭐가 있냐면, 위액 속에는 혹시 펩신이라고 효소 들어봤니? 네. 근데 펩신으로 바로 분비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냐면 펩신은 단백질 분해 요소라서 펩신으로 활성화되는 상태로 분비가 되면 분비되는 분비관도 다 소화돼 버리죠. 그러니까 분비되고 난 다음에 음식물만 소화시켜야 되니까 비활성화된 상태로 분비된 다음에 활성화가 돼야지. 그래야지만 음식물만 소화시킬 수 있겠지. 맞지? 그래서 비활성화된 상태로 분비되는데 이 펩시노겐 말고 염산도 일단 중요해. 염산이 분비됩니다. 자, 위액 속에는 염산이 들어있는데 자, 이 염산은 위의 상태를 pH 2로 만들어주는 게 제일 큰 목적. 알겠죠? 그리고 pH 2가 돼버리면 혹시 염산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염산 먹으면 어떻게 되게? 죽어요. 다 타요. 보글보글 다 탑니다. 왜냐하면 pH가 낮은 물질들은 산화력이 강하기 때문에 물질들 다 산화시켜 버린다고. 그러니까 다른 생물들도 살 수 있어 없어? 따라서 이 염산에 의해서 다른 생물들을 죽일 수 있겠죠. 살균 작용을 해줍니다. 알겠죠? 근데 이 염산이 만약에 분비돼 버리면 우리 위 내벽도 어떻게 될까요? 다 타버리겠지. 그럼 타지 않게 하는 액체가 필요하지, 보호제가. 그 보호제가 뮤신입니다. 뮤신. 뮤신은 위 내벽의 코팅제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위 뮤신이 분비되지 않고 염산이 분비돼 버리면 위가 타면서 위가 쓰립니다. 위 쓰린 거 증상 혹시 없었니? 뭐 매운 거 막 먹거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밥부터 먹거나 위가 쓰린 적 없어?
아직 어려서 없나? 안 먹. 위가 쓰린 적이 없다고요? 쓰린 적 무조건 있긴 하죠. 뭐 술 먹었거나 이러면 술 먹고 아침 일어나면 위가 쓰리거나 막 이렇게 되잖아요. 술 먹고 바로 잔 다음에 아침 일어나면 이 분비가 잘 안 돼. 그래서 위가 쓰린 속 쓰려 막 이러잖아요. 뭐 부모님 속 쓰린다고 한 적도 있잖아요. 자, 그리고 펩시도겐이 분비됩니다. 펩시도겐. 이 펩시도겐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 즉 비활성화된 상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염산에 의해서 펩시도겐이 펩신으로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활성화된 펩신은 단백질을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12장으로 분비되는 액체가 크게 두 가지인데 쓸개즙도 분비되고요. 쓸개즙. 그리고 샘에서 만들어진 이자액도 분비가 됩니다. 그것도 간도 쓸까? 쓰지 말자.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자액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자액 속에는, 자, 위에서 물질들이 내려오잖아. 근데 위액 속에 들어있는 이 염산 때문에 어떤 상태가 된다고? pH 2인 상태가 내려오겠죠. 그럼 또 여기도 pH가 내려가겠지.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염기성 물질인 탄산수소 나트륨이 분비됩니다. 탄산수소 나트륨. 얘는 염기성 물질로 위에서 내려오는 물질들을 중화시켜서 pH 8을 만들어줍니다. 알겠죠? pH 8일 때 효소들의 활성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는. 알겠죠? 하나 여쭤봐도 돼요? 네. HCl에서 염소 이온은 어디서 얻어요? 다시. 염소 이온이 어쨌든 우리 몸에 있어야지 이쪽을 분비할 수 있을 텐데 염소를 어디서 얻어요? 소금? 그럼 죄송합니다. 탄산수소 나트륨하고 아밀레이스가 또 분비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니? 이거 분비됐는데? 덜 그냥 된다고. 잠깐만 있으니까. 아니 내가 지금 입으로 먹었잖아요. 네. 그럼 이 먹은 액체가 쭉 같이 내려온 거잖아. 네. 그럼 여기 들어있잖아 이거. 근데 또 분비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니? 근데 위에서 강한 거 아니에요? 더 강한 놈이라고 얘가. 왜 그러냐면 이 아밀레이스는 pH 7일 때 활성도가 높아. 그 말은 pH가 바뀌면 어떻게 돼? 활성을 잃어버려. 그러면 다시 또 pH 8이 되면 다시 활성도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pH가 달라져서 망가져버린 걸 불활성화라고 얘기해. 불활성화된 건 다시 회복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이 아밀레이스는 위를 거치면서 불활성화되기 때문에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니 다시 분비되는 겁니다. 이해를 하라고요, 이해를. 알겠죠? 다시 분비되는 이유를 그냥 닥치고 암기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단백질 분해 요소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얘도 마찬가지 비활성화된 트립시노겐으로 분비됩니다. 자, 그럼 이 트립시노겐도 활성화돼야 되겠지? 활성화시켜주는 물체가 여기 안에 들어있지 않고 밑에서 나옵니다. 장액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장샘에서 분비되는 장액 속에 들어있는 물질은 뭐가 있냐면 엔테로키네이스 라는 효소가 열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탄산수 나트륨이 같이 작용해서 트립신으로 활성화됩니다. 요런 게 있구나 그냥 기억해. 나중에 나오면 그렇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안 나오면 안 외우셔도 돼요. 알겠죠? 그냥 이해하는 데 집중하라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왜 안 줘? 선생님 혼잣말 하시면 혼잣말 한 거 맞아. 자, 그리고 이자액 속에 하나 더 라이페이스가 분비됩니다. 라이페이스 지방 분해 요소. 지방 분해 요소까지. 트립시노겐은 왜 영어로 안 쓰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장액 속에는 가볍게 무시하시. 이당류 분해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당류. 이당류는 뭐 있니? 이당류 엿당. 엿당, 설탕, 엿당. 젖당. 열탕, 설탕, 젖당. 열당
엿당, 설탕, 젖당. 그러면 엿당은 영어로 뻑이라고? 말토즈. 설탕은 슈크로스. 젖당은 락토즈. 그러면 말토즈 분해 요소는 말테이스겠죠? 말테이스겠지. OS 빼고 AS 붙이면 됩니다. 따라서 말테이스가 분비됩니다. 진짜요? 말테이스, ASE, 효소의 전미사. 네네. 수크로스의 분해 요소는 수크레이스. OSE 빼고 ASE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쓰는 게요. 영어로 효소 이름을 기억하기가 더 쉬워서 락토즈 분해 요소 락테이스. 락타제로 배우기도 하죠. 그 나이 든 그런 선생님들이 말타아제, 수쿠라제 이렇게 이기도 하죠. 근데 수쿠라제가 아니라 말테이스, 수쿠레이스. 말타제로 읽으면 전 세계 알아듣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말따지. 뭐? 저거 엔테로키네이스예요. 엔테로키네이스. 자, 그리고 펩티드 결합을 끊는 요소. 펩티드에다가 AS를 붙이면 됩니다. 펩티데이스. 알겠죠? 펩티드 결합을 끊는 요소 펩티데이스. 펩티다제가 분비됩니다. 이게 장 속에 들어 있다고요. 그럼 이 각각의 소화액들이 어떤 소화를 담당하냐면 첫 번째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포도당. 그럼 주황색, 포도 색깔. 녹말을 안 보이니? 네. 녹말을 먹었어요. 녹말이 입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 침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엿당으로 쪼개집니다. 엿당. 됐니? 자, 근데 녹말은 다당류, 엿당은 이당류. 그럼 누가 더 큰 물질? 녹말은 큰 물질이고 엿당은 이당류니까 작은 물질이지. 그러니까 녹말은 수많은 포도당으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그 중에서 두 개만 띄면 떠내면 뭐야? 작은 녹말이지. 그래서 엿당과 작은 녹말을 뭐라고 부르냐면 덱스트린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지 않았니? 안 들어봤니? 엿당과 덱스트린. 그러니까 길다란 어떤 녹말에서 두 개의 포당을 뜯어내면 나머지 작은 녹말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바로 덱스트린이라고 부른다고. 그럼 이 덱스트린도 또 소화될 수 있어 없어? 또 소화될 수 있겠죠. 얘가 생기기 때문에 한 번 더 분비되는 거야. 그래서 또 분해해서 엿당을 끄집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쭉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다시 한번 녹말이 엿당과 덱스트린으로 또 쪼개집니다. 됐니? 그럼 엿당이 쭉 내려와서 어디로? 말테이스에 의해서 포도당과 포도당으로 쪼개집니다. 됐죠? 엿당에서 녹말이 되게 됐어요? 지금 저기 있는 저기 위에 있던 입에 있던 엿당은 쭉 내려와요. 쭉 내려오는 거죠? 쭉 내려와요. 네. 자, 그럼 설탕 먹었어요. 자, 설탕 입에서 소화되니? 안 되죠. 위에서 소화되니? 안 되죠. 여기 십이장에서 소화되니? 네. 예? 안 되죠. 쭉 내려오죠. 그러니까 설탕은 빠른 시간 내로 흡수가 되죠. 5분에서 10분 내로 흡수됩니다. 엄청 빨리 흡수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탕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혈당량이 빨리 오르겠죠. 빨리 오르니까 내가 배부름을 포만감을 느끼다가 금방 식죠. 그러면 또 먹죠. 이런 걸 바로 혈당 스파이크라고 얘기하죠. 들어봤니? 설탕은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금방 올라가지만 금방 꺼지기 때문에 우리를 탄수화물 더 많이 먹게 해준다고. 그래서 여기 수크레이스에 의해서 포도당과 과당으로 쪼개집니다. 설탕은 젖당 먹었어요. 우유 먹었어요. 우유나 치즈 먹으면 쭉 내려와서 락테이스에 의해서 포도당과 갈락토스로 쪼개집니다. 됐니? 네. 자, 근데 전 세계 그 사람 중에서 10%는 락테이스의 분비가 잘 안 돼.
그래서 우유를 먹게 되면 거부감이 나타나고 구토를 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우유가 저지방. 맛있는 우유 GT야. 거기다가 뭘 집어넣은 거냐면 이 락테이스를 좀 집어넣는 거야. 락테이스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안에서 분해되겠죠. 뭐로? 포도당과 갈락토스 쪼개지죠. 그래서 단맛이 나. 그래서 이 젖당이 단맛이 나겠니? 포도당이 단맛이 나니? 그거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단맛이 나니까 맛있다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맛있는 우유 GT인 거죠. 이해되니? 응.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먹어도 되죠. 소화 더 잘 되죠. 흡수 더 잘 되죠. 그러니까 좀 비싸잖아요. 그런 공정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단백질. 단백질을 먹으면 단백질은 입에서는 소화 안 되죠. 어디서 소화되기 시작해요? 단백질은 그렇죠. 위에서부터 소화되기 시작하죠. 자, 위에 들어있는 펩신에 의해서 폴리펩타이드로 쪼개집니다. 폴리펩타이드. 펩타이드 결합이 여러 개 있다. 그러니까 혹시 흑백 요리사인가? 그거 봤니? 거기 요리사 보면 뭐 자를 때 채소 자를 때 뚜두두두두 이렇게 자르죠. 근데 이렇게 소화되지는 않고요. 단백질이 있으면 앞에서부터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듬성 이렇게 자르는 게 얘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표면적을 서서히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작은 어떤 그 길다란 폴리펩타이드로 쪼개지고 내려와서 어딨냐? 12장 여기에 트립신에 의해서 D 또는 트리펩타이드로 쪼개집니다. 자, 이 D 또는 트리펩타이드가 2개 또는 3개잖아. 근데 뒤에 펩타이드가 있으니까 펩타이드 결합이 2개 또는 3개 있는 것 같잖아. 근데 펩타이드 결합이 3개가 있으면 아미노산은 몇 개? 4개.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아미노산의 개수입니다. 아미노산이 2개 또는 3개 있는 물질을 D 또는 트리펩타이드라고 불러. 아미노산이 2개 있으면 펩타이드 결합은 몇 개? 네. 아미노산이 2개 있으면 펩타이드 결합은 1개죠.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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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미노산이 3개 있으면 펩타이드 결합은 2개. 그런 물질들을 D 또는 트리펩타이드라고 한다고. 알겠죠?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펩톤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 들어봤지? 뭘 배우지? 그리고 나서 쭉 내려가서 마지막 펩티데이스에 의해서 아미노 엑시드로 쪼개집니다. 아미노산. 쌤, 근데 포도하기 과당이. 포도당 플러스 과당. 그러면 이 이당류들은 쪼개질 때 최종 분해산물로 반드시 뭐를 포함하고 있니? 포도당을 포함. 이 포당을 포함하면서 2개로 이루어졌는 걸 이당류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과당과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포당을 반드시 함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지방. 지방은 왠지 색깔이 막 노란색일 것 같지 않니? 흰색. 노란색, 투명색, 지방. 무슨 색깔이에요? 네? 무슨 색깔이에요? 뭐 물질마다 다르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느낌이 약간 지방이 쭉 내려오죠. 내려오는 동안에 온도가 낮으니까 어떻게 돼? 일부가 딱딱해져요. 고체 지방으로 바뀌어요. 그럼 이 고체 지방으로 바뀌면 잘 소화가 안 되니까 이 고체 지방을 액체 지방으로 바꾸게 해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유화작용, 즉 쓸개즙이에요. 여기 어디 있냐? 쓸개즙 여기 있네. 쓸개즙이 와서 고체 지방을 액체 지방으로 유화작용을 해줍니다. 유화작용. 자, 그럼 유화되면 이 액체 지방을 라이페이스가 지방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 2개로 쪼개줍니다. 자, 그러면 소화가 끝이에요. 그러면 지방은 어디서만 소화된다? 지방은 12장에서만 소화된다. 알겠죠? 지방은 12장에서만 지방 소화액이 12장에서 분비되는 이제액소에만 들어있고 다른 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좀 이제 정리해볼게. 다 끝났어.
그러면 입에서는 어떤 소화가 일어난다? 탄수화물. 알겠죠? 자, 위에서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12장에서는 탄단지 소화가 모두 일어나고, 그리고 소장에서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소화된다고요. 알겠니? 왜 이렇게 차분해졌니? 피곤해서일까요? 너무 죄송한데 이해가 안 되고. 뭘요? 저 아직 필기를 못했어요. 그냥 이거 기다려줄 순 없어. 빨리 써, 빨리. 찍고 넘어가도록 하자 해야. 찍을게요. 감사합니다. 빨리 넘어가야 돼. 잠시만요. 아니면 이따 이거 다 넘겨서 써. 이거 안 지워져. 진짜요? 응. 영상에 나오기는 저장이 돼. 영상이 뜨려면 쌤이.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면 산소 포화도와 산소 해리도 나오죠? 거기서 보자. 아주 자세하게 하진 않을 겁니다. 아주 자세하게 하진 않을 건데 이 용어가 뭔지는 좀 이해하자. 산소 포화도와 산소 해리도가 뭔지는 좀 알자 이거죠. 포화인 정보, 헤이린 정보. 자, 산소를 운반해주는 물질이 뭐예요? 헤모글로빈. 맞아요. 헤모글로빈. 적혈관에 들어있는 단백질인 헤모글로빈이 운반해주죠. 알지? 그럼 헤모글로빈이 뭐냐면 햄이 포함되어 있는 글로빈이야. 햄이 뭐냐면 철이야. 철이 포함된 단백질의 일종이다. 알겠죠? 혹시 기억나나? 불변 부위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뭐였니? 몰라요. 불변 부위, 항체에서. 몰라요. 감마 글로불린. 그런 걸 안 배워? 우리 질병과 병원체 나 방어작용 시험을 안 봤구나. 아니 시험을 안 본 게 아니라 그냥 동필사만 했구나. 아예 안 배웠어. 그냥 필기 없어요. 동필사 했는데. 지금 예능이 떴었어요. 절대 안 했어요. 그래. 헤모글로빈은 이게 아니야. 산소 내분자를 운반합니다. 산소 내분자랑 결합한다. 그러니까 헤모글로빈 한 분자가 산소 4개를 운반한다고요. 그래서 결합을 하면 HbO2포가 됩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얘는 헤모글로빈, 얘는 산소 기체, 얘는 산소 헤모글로빈이라고 읽어요. 산소 헤모글로빈. 자, 이렇게 결합하는 반응을 결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산소 기체로 분해하는 반응을 해리 반응이라고 합니다. 해리. 됐나요? 반응은 이해됐죠? 결합하고 띄어지고, 결합하고 띄어지고. 그러면 폐, 포, 주변, 모세혈관에서. 자, 모세혈관에서는 결합 반응이 우세하게 나타날까요? 해리 반응이 우세하게 나타날까요? 결합과 헤이 둘 다. 둘 중에 하나만. 결합. 왜? 왜냐하면 산소를 받는 거기서 산소를 받아서 운반을. 그렇지. 운반이 목적이니까. 운반하려면 결합해서 운반을 해야 되니까 결합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겠지. 네. 이해되지? 그러면 결합을 하게 되면 산소 포화도는 높아집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니? 왜냐면 산소 포화도라고 하는 건 산소 기체의 양인 것 같잖아. 산소가 포화되는 정도인 것 같잖아. 그치? 근데 이 산소하고 이거 쓰지 마. HbO2포하고는 같은 물질, 다른 물질? 다른 물질이죠. 다른 물질인 게 이해 안 되면 산소하고 CO2하고 같은 물질, 다른 물질? 여기 O2 들어있는데? 다른 물질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른 물질인 이유는 얘네들이 무슨 결합했으니까? 화학 결합했으니까. 얘네도 다른 물질인 건 왜? 화학 결합했으니까. 다른 물질이라고요. 근데 산소 포화도는 얘가 많아지면 포화도는 높아진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산소 포화도는 산소의 양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산소의 헤모글로빈의 양이 많아지면 포화도는 높아진다고. 알겠죠? 자, 그러면 산소의 분압은 어떻게 될까요? 산소의 분압.
산소만의 농도. 이 반응이 되면, 결합 반응이 되면 낮아지겠지. 산소가 떨어져 있는 게 산소 기체인데 얘가 해모리와 결합했지. 그럼 떨어져 있는 산소의 양은 어떻게 돼? 줄어드니까 산소의 분압은 감소한다고요. 네. 알겠니? 그러니까 산소 분압과 산소 포화도의 차이를 이해하라고요. 됐죠? 자, 그러면 산소 해리도는 어떻게 될까요? 산소 해리도. 해리되는 정도 감소하겠죠. 됐죠? 그러니까 이 반응이 바로 폐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알겠니? 자, 그러면 조직 주변에서는 조직 주변 모세혈관에서는 어떤 반응이 더 우세하게 나타난다? 결합 반응, 해리 반응. 그쵸? 왜냐면 운반되어 온 걸 뜯어서 공급해야 되니까. 맞지? 산소 헤모글로빈은 이 세포가 필요하지 않죠. 산소 기체가 필요하지. 그래서 뜯어서 줘야 되기 때문에 해리 반응이 일어난다. 그럼 이 해리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면 산소 포화도는 어떻게 돼요? 그렇지, 내려가죠. 그러면 산소의 분압은 올라가겠지. 이 올라간 산소 분압으로 조직세포들한테 공급하는 거지. 알겠지? 그러면 산소 해리도는 높아집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산소 포화도와 해리도는. 아, 진짜 끝인 줄 알았니? 말을 좀 내가 실수했네. 굉장히 아쉽네요. 넘어간다잉. 자, 배설 과정. 동맥, 정맥, 모세혈관, 지구세관, 기관세관. 뒷장에다 쓰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동맥, 정맥, 모세혈관들의 특징들은 안 할 겁니다. 그건 아마 중학교 때 좀 자세하게 배우지 않았니? 동맥의 표면적은 안쪽에 표면적은 작고, 속도가 그래서 빠르고 느리고 이것도 나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 학교에서 아마 안 해줄 확률이 높은데 가끔 가다가 해주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안 해줘도 시험이 나는데요. 학교에서 안 해주면 시험이 안 나오죠. 왜냐면 이거는 공통 교육 과정이 아니니까. 자, 배설 과정. 자, 배설 과정은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오줌 만들어지는 과정은 어디서 일어나? 콩팥의 구조부터 보자. 콩팥의 구조를 이해해야 배설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심장에서 콩팥으로 가는 혈관이 뭐예요? 그렇죠, 신동맥이죠. 예, 신동맥. 자, 신동맥으로 들어온 혈액이 신장 내부에서 여러 개의 작은 모혈관으로 쪼개져서 쫙 이제 이어집니다. 자, 이어지는데 겉쪽으로 이렇게 둘둘 말리면서 이동해요. 쭉. 너무 열심히 그리시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자, 나오는 거 무슨 혈액? 신정맥. 신정맥과 연결되겠죠. 자, 그리고 이때 이 동그랗게 공처럼 말려있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사구체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보먼주머니 들어봤지? 자, 보먼주머니가 감싸고 있어요. 보먼주머니. 보먼. 자,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바로 겉질이라고 합니다. 겉질. 자, 겉질에는 사구체와 보먼주머니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다. 자, 이 사구체와 보먼주머니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말피기 소체라고 합니다. 들어봤지? 처음 들어보는데. 말피기 소체라고 한다. 자, 그럼 보먼주머니로 이렇게 이어지는 관을 뭐라고 해요? 세뇨관. 그렇지. 자, 세뇨관이 그 안쪽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세뇨관, 세뇨.
그럼 이 세뇨관들이 한 곳에 뭉쳐서 내려오기도 하겠죠. 뭉쳐서 이렇게 내려오기도 합니다.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속질이라고 합니다. 자, 속질에는 세뇨관 플러스 이 세뇨관들이 여러 개가 묶여 있는 걸 바로 집합관이라고 해요. 세뇨관과 집합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바로 속질이다. 자, 그리고 더 안쪽은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곳이 있어요. 이 텅 비어 있는 곳을 뭐라고 하냐면 한글로는 콩팥 깔때기 들어봤니? 콩팥 깔때기. 한자로는 신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시로 오줌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임시로 저장했다가 수뇨관을 통해서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조를 잘 보면 이 집합관에 이어지는 관은 어디로 가냐면 결국에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서 수뇨관으로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나와서 방광으로 갑니다. 방광. 그리고 이 사구체로 이어지는 이 혈관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혈관으로 들어온 이 액체가 나갈 때는 두 갈래로 나뉘었죠. 한 곳으로만 들어왔는데 물질들을 내보낼 때는 어떤 일부의 물질들은 다시 심장으로, 일부의 물질들은 바깥으로 배출하는 거죠. 알겠죠? 따라서 피 속에 들어있는 여러 이물질들을 바깥쪽으로 배출하고 농도를 희소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이 폼팥의 기능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신단위. 자, 신단위를 다른 말로 네프론이라고도 합니다. 네프론. 이것도 들어봤지? 자, 네프론 신단위는 사구체, 보먼주머니 플러스 세뇨관. 이걸 세 개를 합쳐서 네프론 또는 신단위. 이 중에서 얘네 둘은 합치면 말피기 소체. 그래서 말피기 소체와 세뇨관을 합쳐서 신단위라고 합니다. 다시 이 신단위는 정의가 신장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 잠깐 모식화해서 나타내 볼게요. 모식화해서 나타내면 이게 사구체고요. 보먼주머니가 이렇게 감싸죠. 감싸고 이어지는 게 세뇨관. 근데 실제로는 이게 아니라 여기 있는 혈관이 이렇게 감싸는 거죠. 이렇게 감싸고 나서 이렇게 가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얘는 신정맥, 얘는 신동맥, 신동맥, 신정맥. 그리고 이 세뇨관을 이렇게 감싸고 지나간다고요. 왜냐하면 안쪽에 들어있는 물질 간의 물질 교환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크게 이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내려가는 작용을 뭐라고 하냐면 여과라고 합니다. 여과. 자, 그리고 여과된 물질이 이 모혈관으로 이동하는 건 재흡수. 자, 그리고 모혈관에서 다시 세뇨관으로 버리는 건 분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줌 만들어지는 과정은 여과, 재흡수, 분비 과정을 거쳐서 오줌이 만들어진다. 알겠니? 그래서 자세히 들어가 보자. 자, 이 여과, 재흡수, 분비 과정은 좀 정확히 딱 이해해놓고 문제 풀 때마다 막 이거 안 배웠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딱 문제 풀어버려. 이게 한두 문제 나올 수도 있어. 이거를 되게 싫어하는 걸 선생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배설 과정을 애들이 싫어하는 걸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과, 재흡수, 분비. 자, 이 각각의 이 세 가지 과정에서 뭘 정리하면 되냐면 이동 방향,
물질들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자, 이동 방향. 그리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물질들의 예. 물질들의 예. 잘 잤니? 그리고 이 예에 따른 물질들이 어떤 원리로 이동하는지 물질들의 이동 원리. 이렇게 각각 세 가지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손이 되게 나긋나긋. 아, 너무 졸리다고? 어떻게 해야 되지? 자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원래 저렇게 조용하면 자고 있는 거예요. 깨 있으면 항상 말하기 때문에. 아 진짜 근데 단 한 번도 진짜 잤지. 나 진짜 안 왔어. 진짜 근데 현수는 잘 안, 눈이 진짜 살아있어. 저번 주에 엄청 조용했는데 제가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계속 자고 있었거든요. 그래? 현수 존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레전드 필기. 제가 조용해가지고 분위기 좋아서 안 깨웠어요. 맞아. 현진이도 잔 적이 없는 것 같아. 눈이 살아있어. 현재 학교 지금 눈이 죽은 애들이 많죠, 지금. 눈이 죽어 있죠. 눈 마주친 애들 다 죽어 있는 애들이지. 막 찌려보지 마. 자, 여관은 어디로 간다고요? 모자로. 여관은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로 이동합니다.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로. 자, 근데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로 이동되는 그 원리를 잘 보면 뭐랑 비유하면 되냐면 수도꼭지 연결된 호수가 있어. 호수. 호수의 안쪽에 물이 막 흐르고 있겠죠. 호수가 호스. 수도꼭지에 연결된 수도 호스. 알겠지? 호스에서 물이 흐르고 있다고요. 근데 내가 이 중간에 호스에 바늘로 구멍을 뚫었다고요. 어이구. 그럼 어떻게 돼요? 칼칼. 그럼 물이 새겠죠. 네. 물이 나오겠지. 네. 근데 물이 왜 나와요? 압력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꼬챙이로 현수를 찔렀어. 찔러서 동맥까지 그냥 찔렀어. 그럼 피가 어떻게 돼? 저 피 안 흘러요. 피가 분출되니 아니면 피가 찔찔 흐르니? 거기는 흐르고 동맥 쪽 찌르면 찔찔 흐르지. 왜 찔찔 흐를까요? 압력이 약해. 압력이 별로 안 세니까. 그럼 내가 잘 조준해가지고 동맥을 찔렀어. 그럼 어떻게 돼? 피가 분출되죠. 알겠죠? 그럼 분출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동맥을 찔러야지. 그럼 동맥을 제일 찾기 편한 데가 어디냐면 심장이요. 여기지. 여기 자르면 되지. 대동. 여기 이렇게 잘라버리면 피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다시. 그러니까 피가 분출되고 쫄쫄 흐르는 이유는 뭐야? 여기 손 대보면 혈압 때문에 그렇지. 지금까지 수업하시면서 가장 신나 보다. 혈압차 때문에 그런 거지. 다시. 그러니까 조용해. 그럼 내가 구멍을 뚫었을 때 물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호스 안쪽에 있는 물의 수압이 바깥쪽의 수압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세니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여기 사구체에서 보먼주물로 이동하는 원리는 뭐냐면 혈압차 때문에 이동하는 거예요. 얘는 혈압이 세고 얘는 혈압이 약한 거예요. 그럼 혈압이 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세게 줘야죠. 묶어야지. 그래서 혈관들이 묶여 있는 게 바로 사구체인 거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사구체에 있는 물질들이 혈압차에 의해서 이동하는 거다. 원리는 뭐냐면 혈압차다. 혈압차. 자, 이해됐죠? 근데 나오는 구멍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구멍보다 작은 물질들만 나올 수 있지. 큰 물질들은 이동할 수 없지. 그래서 여과되는 물질과 여과되지 않는 물질들은 고분자와 저분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 고분자들은 여과되지 않아요. 고분자는 여과되지 않는다. 자, 그 얘가 뭐가 있냐면 소화되지 않은 영양소, 뭐 단백질, 녹말, 자, 그리고 혈액 속에 들어있는 혈구. 혈구는 세포이기 때문에 제일 크겠지? 혈구도 마찬가지 여과되지 않습니다. 여과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대로 혈관 속에 들어가서 심장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바깥으로 버려지지 않고. 자, 그럼 반대로 저분자는 통과를 하겠지? 네. 그러니까 이거 말고 ET 있습니다. 알겠죠? 이거 말고 나머지는 다 통과한다. 그래서 통과하지 않는 걸 기억해 주면 되겠다. 단백질, 녹말, 혈구들은 통과하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오줌 속에 빨간색 피가 나왔어요.
그럼 뭐가 통과한겨? 적혈구가 통과한 거지. 제 친구 한번 그랬어요. 여과에 문제가 있는 거지. 알겠지? 또는 단백질이 들어있었어요. 여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얘네들은 아마도 평생 동안 투석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신장의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아마 너네들이 그 오줌 검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백뇨나 혈뇨가 나오는지를 검사한다고요. 알겠죠? 신장의 기능이 제 기능을 하는지. 그거랑 다른 거지. 한번 필요한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이 혈압차에 이동되는 이런 여과는 저분자들은 종류와 상관없이 싸그리 다 이동하는 거잖아. 근데 얘들의 농도 구비하고는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농도가 높든 낮든 상관이 없죠. 그냥 혈압으로 밀어 제끼는 거지. 그러면 이 물질마다 이동되는 그런 비율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시 혈압으로 밀어 제낀다고요. 힘으로 밀어 제끼는 거니까 이동되는 원리가 이동되는 그런 비율이 다 똑같지. 그래서 10%가 여과됩니다. 여과율은 바로 10%다. 전체 100 중에서 10%만 여과되고 나머지는 90%는 다시 도로 흘러갑니다. 다시 호스에 물이 흘러갈 때 내가 구멍을 뚫으면 10%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나머지 90%는 그냥 지나간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과가 많이 되는 게 아니야. 10%를 넘어갈 수 없다고요. 아닌데 전 오줌을 많이 싸는데요. 그러면 엄청나게 물이 더 많이 만들어진 거야. 많이 먹었거나 아니면 물이 많이 생성됐거나. 알겠지? 물 먹은 사람이 돼지는 아니니까. 하마지, 하마. 물 먹는 하마. 지금 얘네한테 전하고 130kg짜리 친구가 있는데 사이다를 물처럼 마시지. 우리 학교? 걔는 사이다에는 설탕 덩어리잖아. 근데 그래도 콜라보다 설탕을 물에 타먹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래도 콜라보다 콜라랑 사이다랑 비슷해요. 콜라가 한줄 더 뜨지 않아요? 훨씬 좋던데요. 한술 더 떠요? 표현이 되게 올드하다. 표현력이. 한술 더 뜬다고? 할머니가 같이 사시니? 오피를 많이 배워. 할머니의 어휘를 좀 이용하는 것 같네. 자, 제흡수는 어디 가냐면 세뇨관에서 어디로 가는 거니? 제흡수. 세뇨관에서 모혈관으로. 이거 누가 버렸대? 하면서 이렇게 갖고 오는 거죠. 알겠죠? 술 파는 그런 할머니들처럼 이거 누가 버렸대? 이거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흡수예요. 알겠지? 내가 언제 그냥 따라했을 뿐인데 모독한 건 아닌데. 힘드신 거 알아요. 쌤 근데 저기 꼬불꼬불한 게 모슬관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자, 모혈관에서 세뇨관, 어이씨. 욕하지 마세요. 세뇨관에서 모혈관으로 할머니 얘기하다 깜빡. 세뇨관에서 모혈관으로 흡수가 됩니다. 자, 이 재흡수가 되는 물질들을 얘는 좀 기억을 해주는 게 좋은데, 자, 재흡수가 되는 물질들은 가장 대표적인 게 물. 그렇지. 그 재흡수를 더 촉진시켜주는 효소가 누구야? 호르몬이 누구야? 항이 호르몬. 그렇지. 이게 이어야지 그렇게. 진짜 독해라. 자, 물, 그리고 포도당과 아미노산, 그리고 요소. 자, 이런 물질들은 이거 누가 버렸대 하면서 갖고 온다고요.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달라. 물 갖고 누가 버렸대 갖고 오는 거죠. 얘도 누가 버렸지 이거 귀중걸 누가 버렸지 갖고 오는 거죠. 알겠죠? 그게 바로 제흡수라고요. 어디서 어디로 간다고? 세뇨관에서 모혈관으로. 그럼 이 물질들이 이동하는 원리를 따지려면 농도 구배를 이해해야 돼. 농도가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자, 세뇨관과 모혈관 중에 누가 전체 용액의 농도는 누가 더 크게? 상식이다, 상식. 상식. 세뇨관이랬어. 이 전체 용액의 농도. 일단 2등 아니고 여기 속에 들어있는 액체의 전체 농도. 앞으로 농도 비교할 때 혈액보다 농도가 높은 물질은 없습니다. 틀렸다. 알겠죠? 혈액은 잡것들을 다 운반시키죠. 얘는 오줌 관련된 것만 운반하죠. 얘가 무조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동하는 건 뭐냐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은 용매야 용질이야? 용매가 이동하는 거네요. 선생님 제가 잘 봐. 9배가 기울기 맞죠? 맞아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을 뭐라 그래요? 삼투 현상이죠. 압은 삼투 현상에 의해 미치는 압력이고, 삼투 현상이다. 또는 삼투라고도 얘기합니다. 네. 알겠죠? 그러면 삼투 현상은 ATP 소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는 원리랑 똑같죠.
맞죠? 자, 뿌리의 용액의 농도가 높아요? 땅의 용액의 농도가 높아요? 당연히 뿌리죠? 뿌리는 생물이잖아. 생물이 더 많은 걸 갖고 있죠? 그럼 조금 있는 걸 뺏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삼투현상으로 쫙 올라가는 거, 뺏어오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모세관으로 쫙 위로 올라가는 거고, 모세관 현상으로. 그게 물이 흡수하는 원리야. 삼투현상은 ATP 소모 없이 이동합니다. 알겠죠? 왜냐면 물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저농도와 고농도 중에 누가 더 물에 대한 농도가 높아요? 저농도죠. 물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얘가 물이 많고 얘가 물이 적잖아. 그러니까 물이 이동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ATP 소모 없이 일어나지. 이건 자연스러운 물질의 이동이니까. 농도가 어떻게 되니까? 이동을 한 다음에 같아지니까. 농도가 같아지는 이동은 ATP 소모 없이 일어납니다. 자연스러운 이동입니다. 알겠지? 자, 그럼 포도당과 아미노산 뜯어보자. 이 둘 중에 누가 더 농도가 높게?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포도당이요. 아미노산이. 그러니까 포도당과 아미노산의 농도가 얘가 높다, 얘가 높다. 모세혈관과 세뇨관 중에서 누가 더 높다? 뭐세요? 당연하지? 혈당량. 혈액 속에는 항상 일정한 양의 포당을 포함하고 있어야지. 맞지? 그러니까 자, 포당과 아미노산도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거지. 얘가 저농도고 얘가 고농도니까. 근데 포당과 아미노산은 용질이야, 용매야? 용질이요. 그러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질 이동하는 걸 뭐라 그래? 능동성이죠. 알겠죠? 아, 그래서 이게 능동성이었구나. 따라서 ATP 소모하는구나. 알겠니? 중학교 때 그냥 닥치고 암기했잖아요. 이해하라고요, 이제. 자, 근데 이 물이 갑자기 이 세뇨관에서 모세관으로 이동했어. 네. 이동되는 그 퍼센테이지가, 자, 물의 그 삼투현상에 의해서 재흡수가 되는 그 비율은 90% 이상이 재흡수가 됩니다. 여과된 물 중에 90% 이상이 재흡수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소는 가만히 있었어. 요소는 가만히 양이 큰 문제가 없어. 별로 큰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세뇨관에서 모세관으로 물이 빠져나갔지. 그러면 여기 세뇨관의 요소의 농도가 어떻게 돼? 높아지겠지. 그래서 요소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하게 됩니다. 물이 나가서 물 좀 먹고 올래? 자, 세뇨관에서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좀 걷고 와. 물을 90%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물이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에 요소의 농도가 갑자기 높아진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세뇨관의 농도가 고농도고 모세관 농도가 저농도가 돼서 고에서 저로 용질 이동하는 거니까 요소의 원리는 뭐예요? 이동 원리가 확산이죠. 확산이기 때문에 ATP 소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능동 수송에 의해서 이동되는 포단과 아미노산의 재흡수율은 100%입니다. 선생님, 근데 요소를 왜 재흡수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재흡수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물을 갖고 오다 보니까 농도가 높아진 거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부의 요소가 이동한 거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물을 누가 버렸대?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상대적으로 요소 농도가 높아진 거라고. 그래서 내가 갖고 올 때 막 쫄쫄 따라온 거예요. 알겠니? 찰떡 비유. 그래서 확산되는 거라고, 저절로. 알겠죠? 물을 흡수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라고요. 근데 일부가 좀 들어와도 상관은 없어. 왜냐면 이 작용이 일어나는 중에도 모든 세포에서 뭐가 일어나?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노폐물은. 그러니까 0%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야, 요소를. 내가 계속 버린다 하더라도 모든 곳에서 요소의 농도를 0%를 만들 수는 없으니 그냥 조금만 버려도 되는 거야. 그냥 희석만 시키면 되는 거죠. 물을 재흡수해서 농도를 낮춘 다음에 그냥 돌려보내주면 되고, 일부만 버리고 일부는 좀 남겨놔도 돼. 어차피 계속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100% 재흡수가 된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다 가지고 온다. 할머니가 다 찾아냅니다. 이것도 버렸네. 다 찾는다고요. 그래서 다 갖고 와야 돼요. 그러면 이게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고인물 폐지 중에. 이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오줌 속에 포도당이 포함되죠. 그게 당뇨병이죠. 알겠죠? 다 갖고 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당뇨병이다. 그리고 이 요소는
확산으로 이동되니까 최대 몇 퍼센트가 제곱수가 될까요? 그렇죠. 최대값이 100%, 50%죠. 50% 미만이겠다. 됐나요? 네. 그러니까 이 요소보다 물의 제곱수율이 높기 때문에 요소의 농도가 수용관에서 높아졌던 겁니다. 선생님 좋은데 약간 좀 바보 같은 질문 쓰인다 하나는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삼수도 어떻게 보면 물의 확산이잖아요. 근데 왜 90%나 돼? 좋은 질문인데요. 네가 바보야. 근데 왜요? 물리 전문이라서. 질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약간 의문점이긴 한데 나도 연구해 볼게요. 아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동 원리로 따진다면 그렇게 되는데 아마도 다른 어떤 요인들이 있겠죠. 날카로운데요. 얘기 안 하길 바랬는데. 올라갔다는 자, 분비. ATP를 소모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어머나. 자, 분비. 분비는 어디서 어디로? 진짜 아픈가? 분비는 모세혈관에서 아픈가 보다. 다시 세뇨관으로. 자, 이거는 뭐냐면 이거 누가 갖고 왔대? 다시 버리는 거죠. 네. 이거 뭐야 이거? 그러니까 버리는 거라고. 필요 없는 거 누가 갖고 왔대? 이거 버리는 게 바로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이동되는 거. 이게 분비가 되는 물질은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근수축의 에너지 ATP 공급원. 기억나니? 근수축의 ATP의 공급원. 네. 레아틴. 오우, 좋아. 다시 지민이 입에서 나오네. 전문 분야를 제가 또. 크레아틴과 요소가 분비됩니다. 크레아틴과 요소. 그럼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자, 크레아틴과 요소의 농도가 모세혈관이 높다, 세뇨관이 높다? 세뇨관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모세혈관에 있는 모세혈관으로 뭐가 많이 세뇨관에서 뭐가 많이 빠져나갔니? 물이 90% 이상 빠져나갔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크레아틴과 요소의 농도가 높아진 거야. 그래서 이 크레아틴과 요소 둘 다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질이 이동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질이 이동하는 건 뭐예요? 능동수송이죠. 알겠니? 따라서 ATP를 써서 이동되는 거니까 적어도 뭐 몇 프로 이상, 적어도 50% 이상이어야지만 에너지를 쓰겠지? 그지? 50% 초과입니다. 됐죠? 네. 자, 이거를 어떻게 문제에서 응용을 하냐면, 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한 가지만 더 하고 하자. 여기서 추가하는 거라서 괜찮을 거야. 색깔 예쁜 거 뭘로 할까? 핑크색. 처음에 혈장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니?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밝은 걸로 해주세요. 밝은 색. 혈장이 있었어요. 3D 보는 이 혈장이 여과를 거치면 원료가 돼요. 원료. 여과를 거친 건 원료. 이 원료가 제우스와 분비를 거친 건 오줌이라고 해요. 알겠죠? 네. 적었지?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걸 뭐라고 해요? 여과. 여과.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제흡수. 여기로 뱉어내는 거 분비. 자,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문제.
단백질의 농도 비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의 단백질의 농도 비교. 두 번째, 포도당의 농도 비교. 세 번째, 요소의 농도 비교. 이 세 가지를 이해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설명해 준 걸로 이해시켜 줄 겁니다. 이 농도가 왜 이렇게 되는지. 자, 근데 내가 그냥 양이 아니죠. 단백질의 양을 비교하는 게 아니지. 농도요. 농도지. 농도는 뭐를 같이 생각해야 돼? 질량. 용액의 질량. 용매도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용질은 똑같을지라도 용매가 적어지면 농도는 어떻게 돼? 그죠. 높아지지. 맞는데 생물에서는 퍼센트 농도죠. 네. 다시 용질의 양이 증가가 되지 않더라도 용매의 양이 줄어들면 농도는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좋아진다. 그러니까 농도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게 용질에 의해서만 생각하면 안 된다. 네. 용매의 양도 중요하다. 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용매가 누구야? 물이지. 물부터 생각해 보자. 여기 기억 속에 물이 1000만큼 있었다 치자. 물이 1000만큼 있었어요. 물 옆에다 쓸게요. 이제부터 하늘색으로 쓰는 건 다 물의 양이야. 물의 양은 하늘색으로만 쓸 거야. 자, 그러면 이 물이 여과되면 몇 프로 여과? 10%. 아까 여과율은 모든 물질이 10%. 그럼 몇 만큼 내려와? 100만큼 내려오겠지. 그럼 내려오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 얼마? 900. 그러면 이 내려온 100 중에서 얼만큼 제곱수? 제곱수가 되는 비율은 90% 이상. 그러면 90만큼 제곱수 됐다 치자. 됐니? 그럼 몇 남어? 10 남아요. 10 남죠? 그럼 미음에도 결국엔 10 남아요. 왜? 물은 분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미음 속에 10만큼 남겠다. 그러면 리을 속에는 900에다가 90을 더하니까 990이겠다. 됐나요? 자, 단백질은 똥색깔. 단백질이 100만큼 있었다 치자. 그러면 디귿을 얼만큼 내려와? 왜 이래? 단백질이면 안 돼요. 단백질은 여과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단백질은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좀 깨려고 노력은 좀 해주면 안 되니? 10이 아니라 0이다. 알겠지? 따라서 니은에도 100이고 리을에도 100이겠다. 그러니까 미음 속에도 0이 들어가겠지. 여기도 0이고. 됐어요? 네. 단백질은 여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세뇨 안에서 어떠한 곳에도 존재하면 안 됩니다. 존재한다면 단백뇨라 그래서 여과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거다. 큰일 난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살 수 없다. 근데 왜 살 수 없는 거예요? 단백질을 잃어버리면 살 수가 없죠. 단백질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그런 거 많이 먹으면 되잖아요. 많이 먹으면 또 많이 버리니까요. 우리가 먹자마자 바로바로 이용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야. 단백질 언제 들어오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서 우리 몸에서 다 이용될 수가 없다고. 그 다음에 포도당은 포도 색깔. 자, 포도당이 100만큼 있었다 치자. 그럼 얼만큼 내려와요? 여과율은 10%. 포도당도 10만큼 내려오겠다. 맞아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거 얼만큼? 90만큼. 됐지? 그러면 10만큼 여과된 것 중에서 몇 프로 제곱수? 100% 제곱수니까 10만큼 다시 돌아가야지. 네. 그래서 이 제곱수 후에는 다시 100이 된다. 따라서 여기에는 빵이 남는다. 됐나요? 자, 마지막으로 요소. 오줌은 노란색, 요소는 노란색. 얘는 10만큼 있었다 치자. 그럼 요소는 몇 만큼 내려와요? 요소도 여과되는 물질. 따라서 10%니까 1만큼 내려오죠? 맞죠? 그럼 얼만큼 지나가? 9만큼 지나가지? 그럼 1만큼 내려온 것 중에서 몇 퍼센트 제곱수?
요소의 제곱수 원리. 확산 어쩔 수 없이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50% 미만이지? 0.5 그냥 50%라 치자. 0.5만큼 제곱수 된다 치자. 그러면 여기 제곱수 후에는 몇 만큼 돼요? 9.5 9.5가 되겠지? 네. 그리고 분비는 몇 퍼센트? 여기 0.5가 남고. 자, 분비는 능동수송. 적어도 50% 이상이지. 그러면 9.5의 반 이상이면 그냥 5 정도 그냥 갖다 치자. 5만큼 분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얼만큼 남아 이제? 5.5겠죠. 우와, 물 10인데 요소가 5.5만 돼. 어마어마하게 높죠? 농도가. 이게 농도가 높은 것들은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오줌인 거예요. 됐죠? 자, 근데 여기 그 얼만큼 남아? 요소가? 4.5, 그러니까 비등비등하지? 네. 하지만 물의 양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농도는 엄청 낮겠지. 이렇게 물을 제흡수해서 농도가 낮아져서 희석시키는 그런 용액은 심장으로 돌려보낸다고요. 알겠죠? 그게 바로 이 신장의 기능이고, 그렇게 하면서 알바로 포단과 아미노산은 갖고 오는 거예요. 알겠죠? 필요한 거니까 갖고 오고, 필요 없는 건 버려버리고, 농도를 낮춘 다음에 심장으로 돌려보내고, 이 계속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해주고 있는 게 바로 신장의 기능이라고. 알겠니? 신장의 기능 이해됐니? 자, 이렇게 완벽한 설명을. 와, 진짜 이렇게 졸면서 듣다니, 진짜. 완벽해요. 완벽합니다. 진짜. 아직 억울하다. 자, 단백질의 농도요. 어떻게 될까요? 계산하는 거죠. 농도, 기, 니, 디가 같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뭐가 달라요? 물이 다 물의 양이 달라요. 자, 물이 제일 적은 놈이 누구야? 가장 좋은 니은이요. 닌이 제일 크겠다. 오이 알겠니? 그 다음 많은 놈? 적은 놈 리을이지? 네 리을. 그 다음 많은 놈? 기어. 그 다음 디귿과 미음은 0이다. 알겠니? 네. 자, 그럼 포도당과 요소는요. 이 포도당과 요소는 둘 다 여과 돼, 안 돼? 안 돼요. 돼요. 여과 되지? 네. 그럼 여과 돼서 봐봐. 여기 포도당 농도 1000분의 100. 이 디귿독에도 100분의 10. 니은에는 900분의 90. 포도당 농도가 어때요? 같아요. 같죠? 요소도 마찬가지. 1000분의 10, 100분의 1, 900분의 9. 같죠? 여과되는 물질들은 농도가 변하지 않는다. 어디에서? 기역, 니은, 디귿은 같다. 여과된 전과 후의 농도가 어떻다? 같다. 그럼 여과되는, 농도가 같은 이유는 여가 되기 때문이야? 여가 안 되기 때문이야? 되기 때문에. 여가가 되기 때문인 거야. 네. 알겠죠? 양이 똑같다 그래서, 여가가 안 되는 게 아니야. 네. 뭔 말이야? 그러니까 농도가 똑같은 건 물이 여과되는 비율과 이 물질의 여과되는 비율이 같기 때문이야. 네. 알겠죠? 양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농도로 생각해야 되니까 물과 같이 생각해야 돼. 그래서 둘 다 여과가 되니까 기역, 니은, 디귿은 같죠? 둘 다. 그럼 뭐만 따지면 돼? 리을과 미음. 미음만 따지면 되겠지? 그럼 포당은 리을이 높아, 미음이 높아? 당연히 리을이지. 이거를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건데. 그지? 여기 990분의 100이지. 농도가 제일 높다. 그럼 농도가 낮은 건 여기 저 빵이죠? 빵 퍼센트죠? 미음이 낮다. 얘는 0이다, 0. 0이 아니면 당뇨병이다. 요소 농도 어디가 높다? 제일 높은 거? 10분의 5.5. 어마어마하게 높죠? 미음이 압도적으로 크고, 리을이 제일 적다. 알겠니? 이거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고 문제에서 만약에 나왔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필기한 내용을 살펴봐라. 알겠죠? 내용은 여기까지 합니다. 조현 씨 생물 왜 이리 못해? 왜? 좀 심하지 뭐. 망했어? 물질 대사 이상. 물질 대사 이상. 응. 아 진짜로. 자, 필기하는 거 뒷장에 있을 거야. 심화 뒤에 없어? 있지. 질환의 종류와 특징이 있어요. 거기 써 있는 내용에 굴하지 않고 내가 쓰는 대로 그냥 쓰세요. 알겠죠? 그냥 내용을 좀 알짜배기만 좀 적어줄 테니, 힙합인데요. 그냥 거기 책에 굴하지 않고 내가 그냥 써준 대로 그냥 자유롭게 쓰십시오. 알겠죠?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건 대사량. 대사량 들어봤니? 당연하죠. 들어봤지만 뭔지는 모르지. 난 대사량 안다. 뭐야? 필요한 에너지를 얻어 활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랑도 좀 비슷하다. 그러니까 대사량은 소모되는 에너지량입니다. 내가 소모하는 에너지량. 소모하는 에너지량. 자, 근데 이 대사량은 총 대사량은 뭐냐면 내가 기본적으로 소모하는 기초 대사량과 이거는 아마 중학교 때 배웠지? 통과 때도 배우니? 배웠어요? 통과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기초 대사량과 활동하는데 소모되는 활동 대사량을 더한 값인데 이게 개정이 되면서 한 가지가 추가됐어. 이 기초도 아니고 활동도 아닌 그런 활동이 뭐가 있냐면 소화하는데 소모되는 에너지량. 소화하는데 소모되는 에너지량.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더한 게 전체 소모되는 에너지량인 총 대사량이라고. 알겠죠? 아마 교과서에 보면 다 나와 있을 거야. 이거 다 교과서 나와 있는 거다. 공통범위다 이거는. 자, 이 중에서 기초대사량은 뭐냐면 기초대사량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 생존을 위해 소모되는 최소한의 에너지량. 자, 활동대사량은 활동에 소모되는 에너지량. 특정 활동에 소모되는 에너지량. 뭐 이게 되게 말은 넣기 어렵진 않죠? 소모되는 에너지량인데, 자, 근데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잠자는 건 활동이에요, 아니에요? 활동이죠. 헷갈리죠? 잠자는 것도 활동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잠자는 활동과 기초대사량을 더해야지만 총 대사량이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기초대사량이 또 뭔지 또 헷갈리죠, 이제? 이 기초대사량은 뭐냐면 always 소모다 이거예요. always 소모되는 에너지량. 그러니까 활동을 하던 말든 살아있을 때 항상 소모되는 에너지량이 기초대사량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잠잘 때도 잠자는 활동과 기초대사량을 같이 소모하겠죠. 얘는 항상 소모되니까. 이해되죠? 그리고 밥 먹었을 때 우리가 밥 먹은 게 전부 다 100%로 이용되진 않죠. 이 밥 먹은 것 중에서 일부는 내가 또 이거를 소화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겠죠. 그래서 이걸 더해줘야 된다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당연하게도 일단 이 단위가 또 이제 애들 좀 헷갈리고 함정을 좀 파는데 이 대사량들의 단위는 뭐냐면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H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의를 따진다면 1kg이 1시간 동안 소모되는 에너지량이 단위예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현준이가 60kg야. 그러면 여기다 몇 곱해야 돼? 60을 곱해줘야 이 현준이의 전체 몸에서 소모한 양을 구할 수 있어. 알겠지? 근데 만약에 현준이가 60kg인데 공부를 2시간 했어. 근데 1시간 공부할 때마다 1씩 소모돼. 현진이가. 그러면 1 곱하기 60 곱하기 2를 곱하면 공부하는데 소모되는 활동 대사량을 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곱해줘야 된다고요. 알겠죠? 질량과 시간을 곱해줘야 전체 대사량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위를 좀 잘 보란 얘기야. 그래서 나머지 이걸 정확하게 이거를 알고 있고 단어만 좀 잘 고려하면 그냥 산수다. 알겠죠? 그냥 연산이라고, 연산. 초등학교 연산 문제라고. 수학 문제가 아니라. 세 번째, 그러면 섭취한 에너지량, 그리고 소모되는 대사량, 대사량 중에 얘가 더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살쪄요. 과체중 돼요. 당연하지? 둘이 같으면 균형을 이룬 거예요. 그럼 얘가 많으면 저체중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자? 균형을 이루자가 학습 목표입니다. 알겠죠? 당연하게도 균형을 이루자. 그리고 탄수화물은 1g당 몇 킬로칼로리? 기억하지? 알지?
4 칼로리가 아니야. 킬로칼로리야. 단위 또 헷갈려 하기도 해, 애들이. 킬로칼로리 퍼 g이에요. 알겠죠? 1g당 4kcal의 열량을 낸다고요. 단백질도 4, 단위는 똑같고, 지방은 9, 단위는 똑같고. 따라서 섭취한 에너지를 구할 때 문제에서 에너지량인지 질량인지를 잘 구분하지 않으면 함정에 걸린다. 문제에서 질량을 주고 에너지량을 물어볼 수도 있고, 에너지량을 주고 질량을 물어볼 수도 있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게 1g당 4kcal, 4kcal, 9kcal를 통해서 질량과 에너지를 변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해되죠? 네. 그래서 뭘 물어보는지를 잘 체크하라는 얘기야. 나중에 실수했어. 아, 아깝다. 이거 하지 말고. 다 인지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물질대사 이상은 뭐냐면, 물질대사의 이상. 이 물질대사 이상인 거는 되게 범위가 넓죠. 뭐 세포비 이상 있는 건지 뭐가 이상 있는 건지 막 헷갈리잖아. 네. 지금 배운 게 이상 있는 거야, 이게. 얘네들이 이상 있는 놈들이라고요. 선생님, 나 항상 소모된다. 알겠죠? 항상 소모된다는 게 그냥 사람만 있으면 항상 소모된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얘도 물질대사 이상 있는 거고 얘도 물질대사 이상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결국에 물질대사 이상은 먹는 양과 활동돼서 소모된 에너지량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을 물질대사 이상 질환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막 이상 뭐 반응 어떤 물질대사의 어떤 반응의 어떤 원리가 잘못되거나 뭔가 결핍돼가지고 뭐가 되거나 이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섭취한 에너지량과 소모되는 에너지량의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나타나는 질병을 물질대사 이상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물질대사 이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질병을 뭐라고 하냐면 대사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물질대사 이상에 의한 질병을 대사성 질환이라고 한다고. 이해되죠? 네. 그러면 이 대사성 질환이 여러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건 뭐라고 하냐면 나타나는 현상. 자, 현상을 대사성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대사성 증후군이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만든 이유는 이런 대사성 질환들은 한 개만 따로따로 나타나지 않고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어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다고. 자, 그러면 탄수화물 많이 먹게 되면 살이 찌지. 그럼 비만되지. 자, 비만이 대사성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혈당량이 어떻게 돼요? 혈당량이 올라가니까 당뇨병도 나타나요. 맞죠?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남아도는 포도당을 또 어떻게 해요? 지방으로 저장해요. 그러면 우리 몸에 지방량이 많아지면 혈액 속에도 콜레스테롤 양이 늘어나요. 그래서 고지혈증도 유발돼요. 이게 같이 나타납니다. 알겠죠? 그러면 비만이 되면 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비만이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게? 그러니까 건강 측면에서. 보기 안 좋아요. 건강 측면에서 우리가 보는 미각이 아니라 심리적인 효과가 아니라 그 본인의 건강 측면에서 뭐가 안 좋을까요?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쉽고 여러 가지 관절에 그건 여기 있고, 여러 가지 관절에 물려가요. 그것도 있고. 그건 대사성 증후군이 아니야. 대사성 질환이 아니야. 대사성 질환만. 고혈압. 예? 맞아요. 왜냐면 근데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게, 자, 비만인 사람은 뭐가 맞는지 맞춰봐. 몸에 지방이 많은 거야? 지방 조직이 많은 거야? 조직이요. 지방 조직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지방 조직이 많다는 얘기는 세포들의 숫자가 늘어난 거야, 줄어든 거야? 늘어난 거죠. 늘어난 거지. 그러니까 지방의 양이 늘어난 게 아니라 지방이 채워져 있는 세포들이 늘어난 거야. 알겠니? 그게 되게 중요해. 왜냐면 내가 심장 입장에서 보면
그냥 지방만 늘어났어. 그러면 심장에 부담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똑같이 그냥 뿜어주면 돼요. 근데 지방이 채워지는 세포들이 많아지면 모든 세포들 다 살려야 되잖아. 그럼 심장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할까요? 힘들어요. 더 세게 밀어야지라고 생각한다고요. 왜? 모든 세포를 살려야 되니까. 심장이 생겨가지고. 왜요? 그러니까 세포 크기가 커진 게 아니라 그냥 수가 많아졌다. 세포의 크기는 커지지 않습니다. 아니 커지지 않아요. 세포의 커지는- 비만을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을 저장하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조직을 지방 조직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분화된 거야. 지방을 저장하는 거에 특화된 세포들인 거야. 그렇게 분화돼서 만들어진 건데 걔네들이 많이 늘어난다고요. 뭐. 유년기 이후로 세포 수가 증가하거나 늘어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지방 세포가 사이즈가 커지고 그 개수의 증가는 아니에요. 세포들의 숫자가 늘어나요.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만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좋아하는 헬스할 때도 들어. 그러니까 비만이 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비만이 된 사람의 경우에는 세포들이 더 늘어난다고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심장이 모든 세포들을 살리려면 더 세게 밀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혈압이 유발됩니다. 이해되니? 이게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당위성을 좀 이해하라고요. 세포들을 다 살려야 되기 때문에 더 세게 밀어야 돼서 혈압이 높아지기 시작한다고. 됐나요? 그러면 고혈압이 유발되면 얘하고 합쳐져서 이 고지혈증은 뭐냐면 혈액 속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량이 많은 거잖아. 근데 이 콜레스테롤은 지용성이야, 수용성이야? 지용성이지. 그럼 물하고 섞여, 안 섞여? 안 섞이니까 이 혈액 내부에 찌꺼기들이 쌓이겠지. 얘들이 잘 이렇게 안 녹으니까, 물에 안 녹으니까 점점 쌓일 거라고. 막히겠죠. 그걸 뭐라 그래? 동맥 경화가 나타납니다. 이 동맥 경화는 고혈압을 더 촉진해주죠. 알겠죠? 혈압이 더 높아지겠죠? 좁아지니까. 그러다가 펑펑펑펑 터지기 시작합니다. 어디가? 모혈관들이. 그래서 급격히, 혹시 허벅지 같은데 안쪽에 보면 살이 트인 사람이 있니, 혹시? 살 트인다? 저 옛날에 텄어요. 갑자기 살찌면 그렇게 돼요. 또는, 이 허벅지한테 보면 중간중간에 파란 거 보이는 거. 그 중간중간에 모혈관이 터진 거예요. 급격하게 살쪄서, 혈압을 급격하게 올렸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모혈관들이 터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동맥 경화가 오히려 고혈압을 더 유발돼주고, 그럼 이 고지혈증은 뭐냐면, 고지혈증도 문제에서 나올 수 있어서, 자, 고지혈증은 혈액 속에 이거 쓰지 말자. 자, 콜레스테롤의 종류를 써줄게요. HDL과 LDL이 있습니다. 자, HDL은 뭐냐면 하이 고밀도 콜레스테롤. 자, L은 로우 저밀도 콜레스테롤. 자, 이 두 종류가 있는데 이 HDL은 저밀도 콜레스테롤의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자, 얘는 LDL의 배출을 촉진시켜준다. 그러니까 좋은 콜레스테롤. 알겠죠? 그러니까 굳어져 있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바깥쪽으로 배출하는데 도움을 준다고요. 알겠죠? 녹이는 물질, 용매로 적용해준다고. 근데 LDL은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런 콜레스테롤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악성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러니까, 자, 고지혈증인 사람은 HDL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높아야 돼. 아니지. 고지혈증인 사람은 HDL은 낮은 사람인 거지. 낮은 사람. 이게 높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고지혈증은 안 좋은 거니까. 그래서 고지혈증인 사람은 HDL은 낮고, LDL이 높은 사람이 고지혈증이라고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LDL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동맥 경화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동맥 경화증을 유발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동맥 경화가 되면 동맥의 피의 흐름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지면 이제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동맥의 흐름이 적어지게 되면 이 뇌세포에 영양 공급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뇌세포가 영양 공급을 못 받은 세포들은 어떻게 돼요?
죽죠. 그게 바로 뇌경색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심장에 있는 근육도 에너지를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게 심근경색이에요. 이해돼요? 응. 그래서 이 동맥 경화가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뇌경색과 뇌경색은 뇌세포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죽는 거. 심근경색도 나타납니다. 심근경색은 심장을 구성하는 심장 근육세포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죽는 거. 알겠죠? 자, 그리고 이 고혈압은 또 뭐도 유발하냐면 너무 압력이 센 거야. 그러면 이게 모혈관이 터지는 건 상관이 없죠. 이건 바로바로 복구가 되니까. 그냥 동맥이 터져버리면 문제가 되죠. 그게 바로 뇌에 있는 혈관에 있는 이 혈관이 터져버리는 걸 뇌출혈. 근데 그거 얼마나 고혈압이면 동맥이 터져요? 그리고 부자세요? 딱해지는 거 동반도 잘 떠. 뭐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당뇨병은 또 두 가지가 있는 거 알지? 당뇨병은 또 두 가지.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거.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 1형 당뇨병은 안 나오고. 베타 세포가 파괴되는 거. 이 베타 세포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내분비샘. 근데 얘가 파괴됐으니 인슐린의 분비가 잘 안 되는 거지. 그게 1형 당뇨병. 인슐린의 분비가 줄어드는 거. 그러니까 인슐린 분비가 줄었으니까 혈당을 잘 못 낮추죠. 그래서 혈당이 높아진 거지. 그러면 높아졌으니까 이 오줌 속에 포당이 나오는 게 당뇨병 아니야? 근데 이상하지. 왜냐면 그러면 뭐의 문제야? 신장의 문제 아니야? 왜냐면 신장이 100% 재흡수 못한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닌 게 신장은 하루 동안에 재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는데 너무 높으면 재흡수를 하고도 남는 거야. 그러니까 신장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포당량이 많은 게 문제야. 그래서 이걸 당뇨병이라고 얘기하는 건 신장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물질사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치료가 안 됩니다. 그냥 증상만 완화시킬 뿐이다. 근데 이 베타세포가 왜 파괴되냐면 이 원인이 되게 중요합니다. 얘가 파괴되는 게 스스로 죽은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백혈구가 죽인 거예요. 백혈구가 이 베타세포를 항원으로 인식해버린 거야. 원래 백혈구는 외부의 항원을 항원으로 인식해야지. 근데 우리 몸에 있는 베타세포를 항원으로 인식해서 얘를 죽여버린 거예요. 자, 이러한 질환을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1형 당뇨병은 자가면역 질환이다. 또 다른 예가 뭐가 있게? 류마티스, 백혈병도 맞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뭐냐면 이 물렁뼈를 항원으로 인식한 거야, 백혈구가. 그래서 이 물렁뼈를 공격해버린 거죠. 그래서 서서히 물렁뼈가 없어지는 게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이야. 다행스럽게도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퇴행성이야. 퇴행성은 나이 들어서 나타난다는 얘기야. 40대 이후에. 1형 당뇨병은 자가면역 질환이고, 자, 그럼 2형 당뇨병은 원인이 뭐냐면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이 아니라 비만이 원인이야. 비만 중에서도 복부 비만이 원인이야. 복부 비만이 원인으로, 자, 복부 비만이 되면 인슐린의 수용체에 이상이 생겨요. 인슐린의 수용체에 이상이 생긴다. 그래서 신호 전달에 문제가 생긴다. 신호 전달에 이상이 생긴다. 그러니까 인슐린의 신호 전달에 이상이 생긴다고요. 수용체가 결합을 잘 못하니까.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이건 2형 당뇨병인데 2형 당뇨병은 비만에 의한 당뇨병, 즉 성인 당뇨병입니다. 1형 당뇨병은 소아 당뇨병입니다. 소아 당뇨병. 어릴 때 나타나요. 얘는 어릴 때, 얘는 일반적으로 나이 들어서. 알겠죠? 성인병 중에 하나라고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인슐린 주사로 치료가 가능한 건 누구? 물론 인슐린을 둘 다 치료해. 효율이 더 좋은 건 뭐다? 1형이겠죠. 이걸 좀 기억해 주면 됩니다. 물론 치료는 둘 다 하긴 하지만, 왜냐면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방법이 인슐린 주사밖에 없기 때문에 둘 다 이건 하지만, 인슐린 주사의 효율이 인슐린 주사의 치료 효과가 1형이 더 크다. 2형보다. 이거 첨가해 놓으면 되겠다. 베타세포를 더 넣어주면 안 돼요? 어디다가?